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추운 겨울 칼바람이 불 때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 싫습니다. 정말 싫어 보이네요. 네, 우스갯소리로 이불 밖은 위험해!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부럽다는 사람도 있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서 추운 겨울 내내 틀어박혀서 자다가 눈 뜨면 포근한 봄이 와 있을 것 같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겨울 내내 잠만 자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요? 저는 진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진짜. 아니에요. 자다가 체온이 많이 떨어지면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체온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잠만 잔다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건강에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이왕 깨어 있어야 한다면 따뜻한 볕이 들 때 스트레칭 한번 기지개도 쭉 크게 펴보는 건 어떨까요? 1월 15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도 기지개 한번 쭉 펴고 힘차게 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금요일의 남자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화수목 금요일의 여자 호모큐입니다. 왜 따라요? 저는 월화수목 금요일의 여자 맞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너무 모방해가지고 참 겨울 이제 조금 겨울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근데 요새는 좀 겨울 같지 않은 날씨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올해 그래요? 겨울은 막 엄청 추울 때는 엄청 춥고 따뜻할 때는 너무 따뜻하고 좀 이런 온탕과 냉탕을 막 오가는 느낌? 사우나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지난해 12월 자체가 굉장히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온을 측정할 제가 몇십 년 만에 조금 이제 온도가 올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2월 평년 기온보다. 그래서 좀 많이 따뜻했었는데 그래도 1월이 되니까 이제 진짜 겨울이다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영하 11도, 12도까지 음.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아침 기온이 그래서 음. 굉장히 겨울답다는 느낌인데 음. 오케 씨는 아직도 온탕과 냉탕이다. 아니 좀 춥긴 추워요, 진짜.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 궁금합니다. 사실 네. 뭐 저는 봄, 여름, 가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네. 특히 겨울이면 진짜 막 나오기 힘들어. 이게 뭐 밤이 길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막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맞아요. 유독. 네, 유독 나오기 힘든 사람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침대가 너무 포근해요. 겨울만 되면. 그것도 있잖아요. 주말에만 하루 종일 이불 안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맞아요. 사람도 있고 또 밥 먹으라 하면 그때 나와서 맞아요. 밥 먹고 밥 다 먹으면 다시 들어가고. 진짜 잉여의 삶이 아닌가. 네. 근데 이걸 보면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10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몇 시간 자요? 저 한 7, 8, 9시간? 7, 8, 9시간? 이거 많이 자는 건가요? 미인은 잠꾸러기란 말이고 잠꾸러기는 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보통 자는 거 보니까 미인이 아닌가 봐요. 창훈 씨는 많이 자니까 미남인가? 한번 보세요 얼굴.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창훈 씨 얼마나 자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네. 너무 많이 자면 사망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거 주의해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16시간 이상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6시간이요. 그렇죠. 우리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한 3분의 2는 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이불 안에서 하루 종일 꼼지락꼼지락 되는 사람 그런보다 보람차게 또 보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 소개를 해볼까요? 그렇죠. 오늘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 임금을 떼인다든지 아이고야. 성희롱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네.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생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주도 법률이었는데 이번 주도 창훈 씨와 항상 이 법 얘기를 하게 좋아요, 되네요. 좋아요.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대한민국 워킹맘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고요.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다이어트 성공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내 손을 잡아요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포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그 취업에 성공해서 처음 직장에 나가거나 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좀 해 바뀌었으니 한번 일해볼까 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생들도 방학을 맞아서 여기저기 다양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요. 네, 그렇죠. 이 시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 그만큼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또 당했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직원들이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갑을. 네, 그렇죠. 어린 학생들 중에는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이번 주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보통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죠. 그렇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회사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랬다가 뭐 간신히 들어간 회사에서 다시 해고 당할까 봐 그냥 근로계약서에 연봉 정도만 확인하고 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나라 배나라 참 오랜만에 네, 근로계약서 쓰고 있는데 감나라 배나라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내용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사인했다가 진짜 나중에 큰 코, 작은 코 다 다쳐요. 아, 그렇군요. 중간 코도 다치고.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있어서는 또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서로 남는 근로계약서만큼은 또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은요. 근무 장소, 업무에 관한 내용, 근로시간과 근무 일수, 휴가, 휴일 임금, 그리고 상여금입니다. 되게 많네요. 네. 그런데 자, 통상 이제 근로계약은 1년을 넘지 못한다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이제 구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신고하세요. 네. 그리고 차후에 근로계약서와 다른 점이 있으면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즉시 해지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 약속한 임금을 떼이는 경우. 그래서 이건 진짜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정말 소갈이란 표현 하잖아요. 소갈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이럴 때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서 정당하게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러고도 사장이 꼼짝을 안 한다 그러면은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는요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진정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는데요. 음, 임금 체불을 육하 원칙에 맞게 작성을 해야 돼요. 공문서이기 때문에. 만약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중재를 하는데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도 돈을 주지 않는 그런 악덕 사장이 있다. 이번엔 악덕. 네. 네. 이럴 때는 음.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송까지 가야 되나요? 그렇죠.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긴 한데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금전적인 부담이 있죠. 네. 네. 그럴 때는 혼자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고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으면 됩니다. 진짜 많네요. 네,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돈을 안 준다? 와, 진짜 악독한 사장이 아닐 수 없어요. 이번에는 악독이에요. 네, 악독. 점점 이게 악독. 단계가 발전해 가요 지금. 자, 그럴 때는 말이죠. 네. 강제 집행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당신 재산을 내가 처분해서 내 몫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망한 회사의 투자자들이 막 찾아와서 돈 될 만한 물건을 막 챙겨가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있어. 네, 그게 바로 강제 집행이에요. 법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참고로 밀린 원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3년까지예요. 3년까지 이제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3년 넘어가면 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만약 이제 사업주가 파산하면서 이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이나 또 퇴직금이 있다면 네. 일부는 정부가 국가에서 사업주를 어. 대신해서 지급하는 이게 임금 채권 지급 보장 제도예요. 임금 채권 지급 보장 제도가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깨알 같은 이런 지원 정책들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사실 성인들보다 더 문제는요.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데요. 맞아요. 학생들이 어리고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건 뭐냐면 최저임금일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이게 얼마 전에 CF에서 최저임금 안 챙겨주는 알바 사장님 리어요 이런 CF를 했다가 네, 점주들의 화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CF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만큼 이 최저임금 부분이 심각한 거죠. 네. 이 미성년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은근슬쩍 최저임금보다 돈을 적게 준다. 그러면 이제 당당히 요구합니다. 네. 예.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요. 2015년도보다 8.1% 인상된 6,030원입니다. 6,030원이요. 네. 이 이하를 주는 사장님들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사장이 들은 척도 안 하면 사업장이 있는 지역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6,030원. 네. 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 이제 간혹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너 나오지 마.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랄 정도 갑작스러운 해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이제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고에도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절차가 있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아르바이트, 또 계약직, 정규직 뭐 이런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이라면 네. 가장은 일하는 사람을 자를 때 반드시 최소한 30일 전에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너 나오지 마. 이거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네, 진짜 당황스럽겠죠. 네. 일당으로 일하는 경우에는요. 3개월 이상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일했으면 최소 한 달 전에는 해고를 하겠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 사장이 미리 해고 통지를 안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치 임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통할 수 있군요. 음. 반대로 아르바이트생도 일을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해야겠어요. 미리. 그렇죠. 맞아요.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미리 음. 말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며칠만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한 달을 다 못 채웠다며 월급 주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네. 일한 만큼은 월급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장이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요. 그때도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서 임금 체불로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까지 제출해야 돼요. 안 주면요. 네. 자, 그러면 너무 사실 우리 사장한테만 사장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 사장도 아르바이트 사행이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그럴 부분에 수도 대해서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음. 자, 다만 줄 돈은 주고 네. 돌려받은 거 돌려받고 네, 그렇죠. 그래야겠죠.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다치면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 실수든 사고든 일을 다친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되고요. 이 산재보험은 한 명 이상 일하는 곳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요. 하루만 일했든 1년을 일했든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을 받고 치료와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산재 처리 후에 치료하면서 쉬는 동안 이제 치료비는 물론이고요. 해당 기간 그 휴업 급여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여성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하.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성희롱하는 성희롱 이 음. 부분이 있어서 사실 상당히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상대방은 나 아닌데?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럼 기준은 근데 간단합니다. 음. 바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네. 부분이에요. 이 마음. 예를 한번 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상대방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해도 제가 좀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하고 불쾌감을 딱히 느끼지 않는다면 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계속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그런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 그리고 수치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뭐 웃기려고 장난으로 그런 건데 뭐 고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당한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하다고 느꼈다면 네. 이건 성희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요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분명하게. 네, 분명하게. 음. 그래도 계속된다면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것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장소와 시간, 날짜, 대상 인물의 말과 행동, 목격자나 증인, 그리고 자신의 대응 방법과 느낌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이 속한 곳에 성희롱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대안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난다면 참 좋은데요.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끝나지 않은. 자, 그런데 그래도 그르치지 않는 경우 좀 장난 계속 넘는다. 뭐가 심각하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인 도움을 좀 받아봐야겠죠. 그래도 네네네. 성희롱을 당한 그날부터 석 달 안에 지방 노동행정기관의 어떤 그 고용평등위원회가 있어요. 이 조정 신청을 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위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형사처벌까지. 네, 민사가 안 형사네요. 되니까. 네.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을 당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당당 대처하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요즘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쵸. 상당하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법률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랜서는 별도로 회사에 속하지 않은 만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소속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이나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도 돈을 떼었을 때 아이고. 근로기준법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것도
소송, 민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네. 이 소송이라고 하면 좀 왠지 굉장히 참 머리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참 절차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빠르고 간편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죠? 바로 소액 재판입니다. 아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선 계약서를 잘 챙겨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을 마무리했다는 내용도 증명해야 됩니다. 이메일로 작업물을 보냈다면 그 메일이 바로 증명 자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꼭 일을 마무리했다. 이런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일 처리를 확실히 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그런데 음. 상대방이 발뺌을 한다든지 또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내용 증명 우편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편지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왜 이용해야 되냐면요. 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 상대방에게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론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문서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난 내용 증명 안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그렇게 얄밉게. 이렇게 우기면 어떡하냐고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배달 증명 우편을 함께 신청하면 돼요. 자, 배달 증명 우편을 신청하면 우편물을 배달한 날짜와 우편물을 받은 사람의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억울한 일에 눈물 흘리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당한 일에는 법적 근거를 들어서라도 당당히 주장해서 권리를 찾길 바래요.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요즘 워킹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모님 복이라고 하는데요. 이모님, 그 이모님. 그렇죠. 네, 그 말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기 아이와 또 가족과 잘 맞고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저도 누나가들이 있는데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누를 그렇죠. 만난다는 게. 내 예.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신뢰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예. 참 이 아이를 낳고서 직장에 이제 복직을 하고 싶어도 이모님이 안 구해져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막상 구한다고 해도 잘 맞지 않아서 네. 마음고생하는 워킹맘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음. 그래서 부담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워킹맘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서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주로 지역 주민들이 돌보미로 활동을 하는데
활동 전에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가 직접 성범죄 경력 등을 이제 확인을 해서 그 신상을 관리하는 만큼 또 안전하겠죠. 네. 그리고 또 서비스 종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는 아이만 돌보는 일반형과 또 가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형 서비스로 나눠지고요. 또 이제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이제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도 있는데 이게 일반 영아 종일제와 영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또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기관 파견 서비스, 법정 전염성 질병 또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네, 각 서비스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우선 시간제 일반형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을 도와준다고 들었고요. 또 가사가 추가된 종합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디까지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 그리고 관계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세탁물을 한 번 세탁기 돌려 정리하고 또 아동놀이 공간 정리와 청소기 청소, 걸레질을 한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또 아동 식사라든지 간식 있잖아요. 이 조리와 또 그에 따르는 설거지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네요. 네, 종일제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일제요. 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뭐 이런 영아 돌봄과 관련된 건강, 영양, 위생,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 돌보미의 월간 활동 계획에 따라서 영아 표준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엄마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비용 중요하죠, 네. 비용. 네. 이거 비용이 어떻게 되죠? 이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6,500원입니다. 오. 네. 이것도 소득 기준이나 또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본인 부담은 더 줄어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서비스들도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 뭐 질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워킹맘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아이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요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소득 수준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신청을 할 때 정부 지원 신청자의 이름, 또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에 신청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정부 지원 결정이 가능한 거죠. 네, 요즘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이를 두고 복직하는 일도 쉽지가 않고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대한민국 워킹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내 손을 잡아요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에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 호피 채널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취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어떤 명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 좀 신기하죠? 저 몰랐어요, 사실.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알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피카소는 전쟁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피카소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또 프랑스 공산당에서 당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네. 정치인이기도 하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네. 뭐 나치즘, 파시즘, 제국주의 이런 걸 반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행동하는 예술가 이 말이 맞겠죠? 딱.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당원도 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피카소가 전쟁의 참상을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게요. 게르니카라는 작품이에요. 게르니카.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대표작이에요.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들과 더불어 두 개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그 전쟁, 그러니까 1936년부터 1939년, 그러니까 3년 사이 일어났던 전쟁인데 네. 이게 스페인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게 좌파 인민전선 그리고 우파 프랑코파 네. 맞죠? 알려져 있는데 이 인민전선은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이, 네. 프랑코파는 나치와 이탈리아가 지원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 당시 전쟁들은 다 그랬죠, 뭐. 네, 그렇죠. 냉전 시대였으니까요. 음. 그중에 1937년에 끔찍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던 게르니카에 프랑코파를 지원하는 독일 나치군이 비행기로 마을을 폭격을 해서 2천여 명의 시민이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학살이 있었을 때 피카소는 같은 해 열렸던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스페인 관에 들어갈 작품을 의뢰받은 상태였어요. 스페인 전시관이죠. 이 네. 피카소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전쟁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피카소가요. 스페인관에 들어갈 작품으로 게르니카 사건을 소재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가로로 7m가 넘고 세로로 3m가 넘는 대작을 완성합니다. 흑백톤의 그림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이 그림은요. 불이 난 집, 그리고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 부러진 칼을 쥐고 쓰러진 병사, 분해된 시신 등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참혹한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좌파와 우파의 갈등으로 일어난 전쟁이 있었죠. 네. 참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아는 1950년, 53년 제가 태어나지 않았던 저희 어머니도 안 태어났던 그 시절에 네. 있었던 남북 분단의 어떤 비극, 네. 뭐 6.25 전쟁이 있었죠. 음. 한국 전쟁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세계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비극적인 사건이고 분단의 아픔을 가져온 전쟁이었죠. 그렇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 작품이 이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음. 유럽에 있었던 이 피카소가 한국 전쟁을 어떻게 그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건요, 이 한국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던 아하. 프랑스 공산당이요. 당시 공산당원이었던 피카소에게 반미 선전을 위한 작품을 부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정치적인 어떤 그 배경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배경이 된 사건을 보니까 신천 양민 학살입니다. 이게 1950년 10월 황해도 신천군에서 난 3만 5천여 명의 민간인이 끔찍하게 학살된 사건인데요. 네. 이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 참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아주 일사후퇴까지 하게 되는 사건을 이제 말하는데 다시 남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혼란의 난리통에 일어난 네. 사건입니다. 네. 네, 이 사건이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네, 북한은 미군이 당시 신천 지역에 있던 좌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살을 주도했다면서 북한이 주목한 미군 중위는요, 그때 그 신천 지역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의 그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당시 인민군이 유엔군에 쫓기면서 신천 지역에 남아있던 뭐 지주, 자본가, 또 기독교인 등 우파 사람들을 학살한 거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런 사상 갈등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동족 상전은 맞는 거죠. 네. 자, 이 피카소는 그 사실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한국 전쟁과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이 신천 양민 학살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서 작품을 좀 그린 걸로도 알려져 있는 거죠. 네. 자,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황해도 신천 지역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주제로 그린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의 학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림 오른쪽엔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이, 왼쪽엔 두려움에 떠는 여인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림은 흑백톤으로 그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여인들은 총과 칼 앞에서 체념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임신한 여인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를 자기 옆에 꼭 붙인 채 이 무서운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여인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겁에 질려 무서운 아저씨들로부터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어린 꼬마아이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순수하게 흙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여자들과 아이들과는 다르게 총과 칼을 든 군인들은 투구를 쓰고 있어 표정을 엿볼 수 없습니다. 또 경직된 자세로 서서 수많은 총과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감정 없는 로봇처럼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인간의 무자비함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피카소에게 의뢰한 프랑스 공산당은 이 학살이 미군이 주도한 것으로 강조해 선전 도구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가 그린 작품에서는 군인이 미군처럼 보이지도 여자와 아이들이 딱히 한국인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피카소는 학살 주체가 누구인지보다는 전쟁이 가져오는 참혹한 현실 자체를 그림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군이나 다른 어떤 나라 군대의 헬멧이나 유니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모든 인류의 편에 서 있다. 전쟁화라기보다는 인간 폭력성과 잔혹성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즉 한국에서의 학살은 모든 인류의 평화를 바라는 피카소의 염원이 담긴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한 그림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피카소가 이 작품을 그린 해가 1951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평화운동에 참여했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발로리 성당에요, 전쟁과 평화 벽화 연작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평화 그림에 태극 문양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의 평화를 염원한다. 한국의 평화를 염원한다. 피카소가 한국을 생각하는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라는 게 되게 놀랍죠? 사실 가보지도 않은 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 네. 얼마나 피카소가 인도주의적인 사람이었는지 느껴지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근데 아직도 세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도처에 뭐 종교 갈등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학살이 자행되고 테러가 발생하고 그렇죠.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요. 작년에 일어났던 파리 테러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학살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인류의 그리고 뭐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모든 관점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다. 이거는 정말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누가 누구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거는 사실 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죽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과 평화만 가득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버랜드. 네. 피터팬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자,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우리 역사의 아픔이 담긴 네.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전쟁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네요. 네, 정말 그런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듣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다이어트 성공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새해에는 누구나 결심 하나쯤은 하게 되죠. 재테크, 금연, 내 집 마련, 다이어트, 자기개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그런데 작심삼일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1년 내내 결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 중 절반쯤은 새해 소망으로 다이어트를 꼽았을 겁니다.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다이어트는 평생 메고 가야 할 굴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다이어트를 소망으로 꿈꾸는 분들이 많은 게 다 그런 까닭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해서 성공했다 하니까 무작정 따라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고통스러운 과정을 준비하세요. 누군가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방법을 물어봅니다. 다이어트의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방법보다 중요한 건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방법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다이어트 과정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독하게 다이어트한 사람들이 2번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나 역시 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와 방법만을 보고 덜컥 따라하는 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과정까지 예상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약속이 많은 사람이 저녁을 거르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무작정 방법을 따라하기 전에 생활 습관과 다이어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짧은 기간에 집중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사람은 실증을 잘 내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빨리 실증 내고 누군가는 좀 천천히 실증 낼 뿐이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 결국 지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첫 달에 승부가 납니다. 처음 한 달 해보고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곧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 살 빠지지요. 열심히 했는데도 살이 안 빠졌다면 열심히 안 했거나 방법이 맞지 않는 겁니다. 과정을 다시 검토해보고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먹는 걸 줄이지 않고 다이어트 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먹을 만큼 먹고 살 뺐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먹는 걸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먹는 걸 줄이지 않고 강하게 운동해서 다이어트 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건 다 먹고 자전거 열심히 타서 살 뺐다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타야 됩니다. 집에서 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운이 좋다면 간식만 줄여도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입에 달고 사는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 식품 첨가물 덩어리 음식들은 당장 끊어야 합니다. 식사량도 줄이는 건 당연하고요. 대신 전문가들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합니다. 식사량이 줄고 식품 첨가물을 먹지 않으면 당장 몸이 좋아집니다. 더부룩한 속도 사라지고 화장실 가기도 편합니다.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들고 다이어트 과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바꾸면 얻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먹는 걸 포기하지 못하면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말고 꼭 필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운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음식을 줄였으니 배도 고프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니 시간은 없고, 그럼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몸을 자주 움직여야겠죠. 가까운 거리는 걷고 계단 올라다니고 점심 먹고 산책 한 바퀴 해도 충분합니다. 남자들은 집에서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청소나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비우기, 재활용품 내놓기 등을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는 효과와 함께 온갖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다섯째, 주위 사람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다이어트의 최대 적은 바로 사람입니다. 힘들게 참고 있는데 간식 사오는 사람, 저녁에 술 마시자고 유혹하는 사람,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다이어트 시작하면 외식이 사라집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불평할 수